207년 봄, 조조는 요소 오한에게 달아난 원상을 토벌하고자 합니다. 이때 제장들은 원상은 지휘력이 약하고 오한은 탐욕스럽고 결집력이 없으니 원상을 깊이 추격하면 필시 유비가 유표를 설득해 허창을 기습할 것입니다라며 조조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곽가만이 유표는 유비를 신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분석하며 원상 토벌을 주장합니다. 한진춘추와 정사 선조전에 따르면 당시 유비는 유표에게 허창급습을 제안하지만 유표는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조가 원상토벌을 무사히 마쳤을 때 유표는 그제서야 유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해 여름 5월, 조조는 남은 온갖 세력을 토벌하고 정복한 하북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북으로 출병합니다. 진군 도중 조조군은 큰 홍수와 험준했던 북방지형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전주였습니다. 전주는 과거에 요우를 따랐던 인물로서 충성심과 의리가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공손찬에 의해서 유우가 죽자 일가를 인솔하여 고향을 떠나 서무산으로 잠시 피해서 살았습니다. 이후 원소와 원상이 그의 충의를 듣고 여러 차례 초빙했으나 전주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 뒤 서무산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흉노와 오한 등 북방민족들과 교류하며 지냈는데 오한의 무리들이 자주 근처에 살던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자 오한에 대한 적개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오한을 토벌할 힘이 없던 전주는 마침 하복을 평정하고 원상을 토벌하러 조조군이 북진해오자 이를 좋은 기회로 삼고 조조가 보낸 사자를 따라 조조군의 향도를 자청하게 됩니다. 전주의 길 안내로 조조는 무종, 서무산, 노룡, 평강을 지나 원상과 원희가 머물고 있던 유성현으로 계속해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조조가 무종에서 잠시 주둔하고 있을 쯤 원상과 오한 연합군은 노룡에서 유성으로 이르는 길이 무너져 내렸기에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험악한 지형을 보고 조조가 알아서 되각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상 오한 연합군은 방비를 느슨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무종의 조조군은 거짓으로 회군하며 여름이고 길도 험하니 가을에 다시 진군한다 같은 글을 큰 나무에 새겼습니다. 이것을 보고받은 원상과 오한 연합군은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조조군은 유성에서 200리 앞까지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원상과 오한 연합군은 즉시 수만기를 인솔하여 응전했습니다. 207년 8월, 조조군과 원상 오한 연합군은 백랑산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조조군의 보급 및 중무장 부대는 후방에 있었고 적과 조우한 부대는 경무장의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원상 오한 연합군의 정돈되지 않은 진영을 포착한 조조는 장료에게 자신의 대장기를 주어 선제 공격을 명합니다. 장료와 선봉 부대는 맹렬히 돌격하여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요소 오한의 실세 답돈은 장료에게 죽었습니다. 답돈에 대한 또 다른 결말은 정사 조순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순이 이끄는 기병이 선우 답돈을 포획했다 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상반된 결말이긴 하지만 이 전투에서 답돈의 세력은 확실히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원상 오한 연합군은 백랑산에서 대파당했습니다. 원가 토벌을 강력히 주장했던 곽가. 그는 38세의 나이로 회군하는 도중 병세가 악화되어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조조에게 곽가는 자신의 뜻을 잘 이해하는 신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조조군의 주요 신하들 중 곽가는 청년층에 속했습니다. 때문에 조조는 천하제패 이후 뒷일을 곽가에게 맡기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총애하는 신하 곽가의 죽음 앞에 조조는 오직 봉유만이 내 뜻을 잘한다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후 원상과 원희, 요동손우 속북환, 그리고 우북평의 여러 호족들은 요동태수 공송강의 영토로 도주합니다. 당시 요동 지역은 공송탁이 죽고 아들 공송강이 태수의 지위를 이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선친 시절부터 요동에서 독자적 세력을 구축한 공송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상 오한과 연합하여 조조에 대항하거나 원상 세력을 멸하고 조조와 화친하는 것. 공송강 입장에서는 부태와 하북을 정복하지 않아도 요동의 주축으로 군림하는 입장이기에 조조와의 전면전은 모험이었습니다. 결국 원가의 마지막 세력, 원상과 원희는 공송강에게 참수되었고 그들의 수급은 조조에게 보내졌습니다. 조조는 공송강을 양평우에 봉하고 좌장군에 임명했습니다. 공송가문과 화친하고 북방의 오한을 비롯한 여러 민족을 평정한 조조는 마침내 하북에 대한 확고한 통치를 수립했습니다. 이로써 하북과 중원은 조조라는 하나의 세력에 통합되어집니다. 한편 지난날 연암에서 조인에게 격파당한 유비는 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유표는 유비를 귀빈으로 대우하고 수하 군사들을 보태어 신야에 주둔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장수군을 지원하여 조조를 견제한 것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유비가 신야에 주둔하자 형주의 호걸들이 날로 모여들었으며 이것을 본 유표는 유비를 의심하며 은밀히 방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유비와 유표의 관계는 연희에서처럼 돈독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단지 유표는 단연간 조조와 싸워온 유비군의 군사적 경험과 형주 내부의 채씨와 개씨가 점유한 병권을 탈취 또는 견제하기 위한 기회로 유비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유비는 유표가 가진 형주의 풍족한 물자와 인재들이 필요했기에 유표와 연합한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조조가 원상과 원담을 격파하고 있을 즈음 유표는 유비에게 허도를 목표로 진격을 명했습니다. 이때 유비는 허도에서 가까운 여편까지 진격합니다. 이에 조조는 하우동과 이전, 우금에게 유비를 막도록 명합니다. 하우동군의 진격에 유비는 둔영의 불을 지르고 남쪽으로 도주합니다. 퇴각하는 유비를 하우도는 추격하려 하지만 이전은 필시 매복이 있을 거라며 만류합니다. 이전의 진언을 무시한 하우도는 우금과 함께 유비를 추격하고 이전은 남아서 진영을 지키게 됩니다. 결국 하우도는 유비의 매복에 걸려 전세가 기울게 되지만 이전의 구원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병력 충돌은 의미 없다 판단한 유비는 신야로 회군했습니다. 방망파 전투는 연희처럼 10만에 이르는 조조군을 제갈량의 지략으로 격파했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표군과 조조군의 소규모 접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표에게 이러한 북진은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형주에서 자신만의 군사적 기반이 없던 유표는 유비를 통해 북쪽의 전선을 형성하면서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채씨와 괴씨의 군사력을 휘하에 넣어 남양과 화창 일대를 점령 후 군사적 기반을 다지고 싶어한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방망파 전투 최대의 수혜자는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이 전투로 형주를 대표해 중원의 대군벌인 조조군을 호각으로 싸웠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유표는 군사적 기반도 형주대의 명망과 위치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 신야에서 유비는 연이은 전투로 제약해진 군사력을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서에게 제갈량을 추천받게 됩니다. 조조가 청류, 탕류, 호족을 아우르는 지지 기반을 보유한 것과 달리 유비는 정치적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서주 시절에도 위축 같은 지역 대보호에 지원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순욱 같은 정치적 파트너가 절실했습니다. 제갈량의 장인 황승원은 형주 최씨 가문의 사위였습니다. 때문에 제갈량 역시 장인의 위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주의 명사, 사마이 문화에서 이름난 인재들과 인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갈량은 유비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가진 완벽한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